성명권을 이야기했는데, 처분권주의에서부터 연결되는 그런 판례가 하나, 성명권까지 연결되는, 변론주의 성명권까지 연결되는 판례가 하나 있는 걸 처분권주의와 연결되면서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2-119 마지막에 우리가 성명권은 주로 변론주의의 보완이라고 하는데, 변론주의에 앞서는 처분권주의에 있어서도 성명권이 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여기서 작동을 하는데, 당사자의 주장의 취지 등이 불명료, 불완전할 때 소극적인 성명이 작동할 수 있다. 이런 게 기본인데, 처분권주의와 관련해서 작동한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시험 문제 자주 잘 나와요. 한 번쯤은 선택형이든 사례형이든 나와요. 그 95년 전원합의체 판결 각주 86 2-119의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여태 여러분한테 무슨 금전적인 청구 이런 거는 많이 소송 유형으로 말을 해줬는데, 오늘 이제 하나 소송 유형은 여러분이 민법서 많이 듣는 용어예요. 원고가 땅을 갖고 있는 땅 주인 입장에서 피고가 상대방이 이 땅을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은 상태에서 사용하다가 뭐 예를 들어 임대차가 종료가 됐다든지 하는데 반환을 않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무단히 점유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을 민법적으로 많이 배우는데, 만약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이것을 갖다가 땅만 빌려줬을 때는 이 땅을 반환 청구하면 되는 거죠. 무단 점거하고 사용하는 사람한테도 반환 청구하면 되죠. 즉 토지 인도 청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땅은 빌리고 건물을 짓고 살았다든지, 아니면 무단으로 건물까지 올리고 산다든지, 뭐 이런 경우 등등 여러 가지 타입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땅만 무슨 막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다 결국 건물 같은 걸 짓고, 그래서 이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토지를 반환받으려고 하는데 뭐가 걸림돌이 되냐면 이 땅 위에 짓고 있는 건물이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건물 철거하면서 토지를 돌려받아야 돼요. 만약 토지만 돌려받으려면 건물이 떨거런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땅만 돌려받는다는 청구를 하면 이 건물도 우리는 하나의 소유권의 대상도 되고 뭐 부동산으로서 토지하고 별개인데, 토지만 돌려받으면 이 건물을 어떻게 돌려받아요? 토지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돌려받아? 지금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집 같은 게 있는데 토지 돌려받으면 토지만 싹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들어간다고. 그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그러면 이쪽에서 상대방이 이 건물이 제대로 그래도 값어치가 완전히 황폐화된 건물이 아니라 나름대로 쓸모있게 있는데 토지를 반환해야 되는데 건물을 부수고 반환을 해야 되니까, 무단인 경우와 나름대로 권한이 있던 경우가 좀 다른데, 권한이 있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배우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어? 보증금 안 줄 때까지 못 한다. 그건 토지에도 걸려 있겠지. 그렇게 되면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짓는 거니까, 만약 토지 빌릴 때 보증금을 줬다면 보증금하고 상환 동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내가 말하려는 건 아니고 건물의 값어치가 꽤 되는데
건물을 부수고 땅을 돌려줘야 될 판인데 땅은 빌렸지만 건물은 내가 진 거잖아. 상대방 피고 내가 진 거잖아. 그러니까 철거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이랄까? 대항을 할 수 있는 걸 배웠어. 민법에서. 건물 하라고. 그걸 정확히 해봐, 말로. 용어 있어. 건물 매수 청구권. 말은 청구권인데 형성권적인 성질이다. 뭐 이런 거 안 배웠어? 건물 매수 청구는 어디서 나오나? 물권법에서 나오나? 아니면 임대차에서? 임대차를 아직 안 배웠구나, 그럼. 임대차를 아직 안 배웠지. 그렇구나. 하여튼 채권법에 임대차를 배우면 상대방이 이런 경우에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자기가 졌는데 마지막에 이제 토지를 돌려줘야 될 때 건물의 값어치가 있으면 그 사람의 반격은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 근데 무단으로 점유했던 사람한테는 그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민법서 그거 요새는 민법 그렇게 간단한 거 물어보진 않지만 민법서도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물어봤었어. 그러니까 건물 매수 청구권은 무단으로 땅에다 지은 사람한테는 인정되진 않는데 나름대로 처음에는 제대로 빌려서 쓰다가 임대차가 끝나니까 거기에서 반격이 건물 매수 청구권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소송 형태가 막 많이 이제 어디 막 이런 데서 막 나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원고가 토지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건물을 철거하라 해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들어가.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원고가 그런 소송을 들어가게 되는 발생의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 소송물하고도 관련이 있어. 어떤 근거에서 청구하냐면 좀 아까 말했듯이 소유자니까. 특히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한테는 그게 확연히 느껴지지, 소유자로서. 그런데 임대차를 정상적으로 하다가 임대차가 끝났으니까, 기간이 끝났으니까 버티는 사람한테 돌려달라고 할 때는 그 근거가, 권한의 근거가 소유권으로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임대차가 종료한 거니까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계약이 끝난 거다 라고 하는 거로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이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소유권에 기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임대차가 종료했다라는 것에서 계약의 종료, 그래서 채권적으로 청구가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소송물이 구소송물 이론에 의하면 두 개가 되는 거야. 만약 신소송물 이론으로 본다면 어디에 가깝겠어? 그거든 결국 땅 찾으려는 거 아니냐라고 보니까 신소송물 이론에 의해서는 하나의 소송물로 볼 이런 상황이 엿보이지. 하여튼 구소송물 이론 내지 실무적으로 본다면 이건 일단 별개야. 소유권에 기해서 들어가는 거랑 임대차 종료에 기해서 들어가는 거. 이해되겠지? 그랬을 때 하여튼 이 경우는 일단 잊어버리고 반격으로서 임대차가 끝났네 안 끝났네 일단 버티겠지. 다시 정리하면 소유권에 기한 이런 청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임대차 종료에 의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서 소송물하고도 관련이 돼 이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돼. 지금 임대차가 만약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는 만약 임대차의 계약을 아직도 기간이 있다는 취지에 뭐 유효하다는 취지에 종료되지 않았다는 취지에 예를 들어 여러분 아직 안 배웠는지 모르지만 뭐 법정 갱신됐다든지 해서 기간이 다시 늘어났다든지 뭐 이런 거를 지금 버티는 거야 이 사람이. 처음부터 종료가 끝났다라고 하고서 하면 뭐 그냥 첫 번째부터 그냥 더 싸울 필요도 없지. 아까만 뭐 시간 끌기 뭐 이런 거가 왔으면 뭐 뭔가도 막 이유 되면서 끌어야지. 근데 이제 일반적인 정상적인 거라면 소송이라면 피고가 순수히 안 내놓은 것에 아주 일반적인 뭐 특수하게 막 그렇게 땡깡식 말고 한다면 무슨 임대차가 아직 기간이 남았다. 뭐 임대차가 갱신됐다. 뭐 이런 싸움을 하지. 그러니까 피고 입장에서는 첫 번째 그닥 임대차가 종료해서 돌려줘야 되는 것을 전제로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것 같니? 아니면 어떤
임대차 자체를 막 싸우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승부가 임대차가 돌려줘야 돼서 종료돼서 돌려줘야 될 것 같은 단계에서 그렇다면 건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겠다. 그런 경향이 나오겠니? 첫 번째부터 그냥 건물매수 청구권 행사한다. 라고 나오면 뭐로 싸우는 거야? 그냥 임대차 종료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뭐 우리가 민법에서 그냥 건물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되지. 그렇게 된다면. 그 요건 자체가 또 뭐 맞느냐 안 맞느냐 싸움은 있을 수 있지만 굳이 소송이 와서 건물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지. 이러한 건물매수 청구권은 상계권과 함께 다른 방어 방법과 달리 어떤 특성이 있다? 소송의 윤곽이 드러나고, 물론 아까 말했던 처음부터 뭐 그냥 들이밀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원고의 청구의 흐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서 할 수 없이 그런 정도까지 가게 되면 내가 건물매수 청구권 행사한다. 피고 상계도 똑같아. 원고가 어떤 채권을 청구해서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어떤 싸움을 하겠어? 그거 나 주입 빌린 적도 없다. 뭐 이런 싸움을 해야겠지. 아니면 뭐 변제를 했다든지 소멸시했다든지 같은 방어 방법이라도 변제 항변, 시효 항변과 달리 상계 항변은 같은 항변이라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라는 거야. 변제나 소멸시효는 그 자체를 깨려는 건데 상계는 뭐니? 그 자체가 없다는 싸움을 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없게 되지만 어떻게 해서 없게 돼요? 자기가 채권을 제공해서 상계시켜서 없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채권법에 보면 채무 소멸 사유의 변제, 소멸 사유야. 상계도 소멸 사유야. 같은 소멸 사유지만 상계는 뭐야? 최종적으로 원고가 받고자 하는 채권이 상계가 돼서 소멸되는 거지. 변제 같은 거는 원고 채권 그 자체가 지금 변제돼서 없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소멸을 하는데 상계는 자기 채권을 내놓고 상계한다라는 좀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원고의 채권이 이름 오케이가 되고 나서 상계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변제만 해도 뭐야? 원고의 채권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소멸하긴 하는 거는 똑같지만 상계는 조금 특수성이 있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상계랑 건물매수 청구권의 특질은 어떤 윤곽이 드러나고 소송에서 마무리 단계랄까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는 단계에서 정상적이라면 나오는 이런 방어 방법이라는 거지. 물론 첫 번째부터 걸어놓을 수는 있어. 일단 아닙니다 해놓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나 상계하겠습니다. 설사 인정되더라도 건물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예비적으로 걸어놓는데 그 예비적이란 말의 흐름은 뭐야? 일단 그게 오케이가 되고 나서의 의미에서의 나타난다는 것을 반영하는 상황이잖아. 벌써 첫 번째부터 말은 해놓는데 똑같은 어떤 이 중점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예비적이란 말은 일단은 갚았습니다. 일단은 시효 소멸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나 상계하겠습니다. 이런 거지. 지금 이 싸움도 어떤 싸움의 흐름이 될까요? 나 아직도 유효하게 사용할 권한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싸움을 하다가 그렇더라도 만약에 끝났다고 한다면 나 이거 부술 수 없습니다. 매수청구권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간다는 거지 상황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상계와 건물매수청구는 그런 상황이 돼. 그러니까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이 각하라는 것을 잠깐 한번 가르쳐줬는데 실기 이때는 기간 뭐 기일할 때 기자 이런 기자가 아니고 뭔가 같은 느낌인데 기의 기자야. 어떤 그런 것을 실기했다고 할 때 쓸 때 그 기자는. 그러니까 공격방어 방법이 제출이 뭔가 싸움을 막 지금 막 벌이는 요 단계에서 나와야 될 방어 방법인데 뒤늦게 거의 끝난 단계에서 나오면 실기했다고 해서 각하시킬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잠깐 한마디 얘기해 줬는데 149조인가에 나오는 걸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어. 이게 항소심까지도 연결되고 그래서 그때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어. 그때 기자는 기간할 때 기자가 아니다. 근데
상계나 건물매수 청구권은 그 점에서도 조금 다른 방어 방법과는 특수한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늦춰줄 수가 있겠지. 실기했다라는 게 왜 처음부터 말 안 했느냐. 이거는 네가 말하는 것이 거의 오케이 되고 나는 단계쯤 돼야 내가 쓸 카드지. 처음부터 안 썼다고 날 탓하지 마라 라고 할 수 있는 방어 방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 각각하면 이런 게 특수한 처리가 돼요. 실제 이게 기판력에 있어서도 어떻게까지 작동하냐면 우리가 기판력이 뭐야?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그거와 둘러싼 어떤 것을 똑같은 걸 다시 내서 쌓을 수 없다. 이런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기판력의 시적 범위라는 걸 배우는데 조금 어려운데 기판력에 있어서 확정이 됐으면 그거 법률 관계를 둘러싼 공방을 펼쳤던 것을 다 차단을 하고 이제 그 관계는 세팅을 시키려고 하니까 다 더 이상 이제는 말을 못해. 그런데 그 시적 범위의 문제에서 혹시 미리 보는 거 가르쳐주면 내가 설명할 때 D를 말을 안 하면서 하면 뒤에 있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것 같은데 다 있는 얘기인데 이 시적 범위는 11-17 표준시 뒤에 형성권의 행사 건물매수 청구권이 말은 청구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채권법 가서 보면 이 권리의 민총에서 배울 거다. 권리의 성질이 형성권이야, 형성권. 이런 것 등이 끝난 상태에서 행사되면 그러니까 그쪽에서 매매대금 달라고 하는데 나도 너한테 돈 받을 거 있다고 상계 같은 것을 공방을 펼치려면 미리 펼쳤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혹시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걸리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상계나 건물매수 청구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기판력에 걸리지 않고 나중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인도 청구 소송이 들어와서 이렇게 건물 철거해달라고 하는 것까지가 들어왔을 때 과연 그럼 건물매수 청구권을 그때 당시에 행사했었어야 되느냐. 그때는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결국 돌려주게 됐어. 그래서 건물을 반환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건물 반환하는 것 확정이 됐는데 건물 돌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쯤에 매수 청구권 나 행사하면서 못 돌려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가능하느냐야. 가능하다는 거야. 그런 특수성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야.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서 특수성이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때 저번 시간에 설명 안 하고 지금 같이 뒷얘기, 앞얘기 막 다 하려고 놔뒀는데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럼 여기서 하나 알아봐야 될 것은 이제 성명권 관련해서 왜 나오느냐.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이 들어갔는데 피고가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어. 그럼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여러분이 지금 채권법을 딱 배웠으면 좋겠는데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매수 청구권이 왜 형성권이냐면 그 요건을 맞으면 형성이 돼서 매수하라고 하는 결과가 매매가 체결된 거야. 그 자체. 그게 형성권이라는 거야. 그래서 본질이. 말은 청구권 쓰는데 청구에 그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형성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된 거야. 매수 청구권 행사합니다. 로서 매매계약이 체결됐어. 그럼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매의 효과가 뭐니? 산 사람은 대금을 줘야 되고 판 사람은 물건을 줘야 되잖아. 그럼 건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됐으면 그게 형성권이고 딴 요건에 뭐 싸움이 있으려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 매수 청구권이 행사돼서 오케이가 되면 매매가 된 거니까 법률 관계가 어떻게 퍼지니? 지금 갑이 을한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을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버려면 그 자체의 요건 등이 충족돼서 매매가 된 거야.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야. 그럼 매매가 되면 이쪽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매매가 됐으면 을이 그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되지. 을이 매수 청구를 해서 매수가 됐으면 매도인이 되고 갑이 매수인이 되잖아. 그지? 갑이 매수인이 돼.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뭐를 해야 되니? 매매대금을 줘야 되잖아. 매매대금을 줘야 되잖아. 그치? 매도인은 건물을 인도해야 되잖아. 그런 관계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피고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뭐로 버티냐면 매매 대금 달라라고까지 이제 버티는 거야. 그게 동시이해 항변 비슷하게 된 거야. 매매 대금 내놓기 전에는 나 건물 못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한편 원고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 들어간 것만으로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니까 매수 청구권에는 그 자체 형성권으로 매매가 되니까 이 건물은 더 이상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매수인의 입장이 됐고 그쪽은 매도인이 되니까 철거에 대해서만은 지금 이 소송의 타깃이 애매해졌어. 상대방한테 철거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매수 청구권이 탁 들어오면서 오히려 자기가 매수인의 위치가 된 거야. 상대방한테 철거하라 마라 지금 하는 싸움이었던 건데 그래서 이 사건이 그냥 그대로 가면 건물 매수 청구권이 나오고 법원이 그런 거가 다 인정된다면 저번 때 처분권주의 등에서 말했듯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어. 건물 철거 청구를 그대로 고수하면 기각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때 뭐야? 단순 이행 청구를 했을 때 혹시 상환 이행 판결을 원고의 의사에 따라서 청구권자가 위배되지 않는가 등과 관련해서 해줄 수 있지 않는가와 대비시켜봐. 그것을 대비시켜봐. 그럼 이때 바람직한 것은 어떤 형태가 변형돼서 어떤 식으로 되는 게 좋냐면 너 매매대금 치르면서 건물을 매수인처럼 건물마저 인도받아라 라는 것으로 되면 틀이 맞는데 원고가 철거만 고수하면 해주고 싶어도 그 자체로는 저번 때는 단순 이행 청구에 상환 이행 판결을 할 때는 원고의 청구에서 약간 질적으로 후퇴된 것에 따른 것인데 이건 철거 소송이 들어갔는데 건물을 넘겨받느냐 이 꼴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질적인 후퇴까지에 있어서의 처분권주의 의배를 논하려고 하니까 이건 처분권주의 의배가 되는 거야. 철거 소송과 인도 소송이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딱 틀이 맞냐면 인도 소송만 들어갔으면 이쪽이 매매대금 안 줬으니까 못 건네주겠다고 하면 저번 때 틀에서는 뭐야? 매매대금 치르면서 건물 넘겨받아라 라는 게 가능한 거야. 단순히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냈을 때 매매대금 안 줬기 때문에 넘기지 못하겠다고 버티면 법원이 그 양쪽의 말이 맞다면 이렇게는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갑한테 원고한테 원고 네가 처음에는 단순 이행 청구를 단순히 건물 인도 받겠다는 소송을 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네가 매매대금을 좀 다 안 치렀으니까 마저 치러야 된다 라는 판단하에 마저 치르고 건물 받을래 라는 판결을 내가 해줄 텐데 그게 처분권적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그런 정도라면 괜찮다라고 한 걸 우리가 배웠잖아. 그지? 배웠지. 근데 지금은 철거 소송이 들어가서 인도 소송이 아니니까 그 틀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근데 지금 매수 청구권이 나오다 보니까 매매가 된 듯한 상황이 되면서 그러니까 처분권주의상 이런 상황에서는 못 해주지만 그때 나온 9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런 표현을 써.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지를 예비적으로라도 성명하고 나서 상환이행 판결의 틀을 맞춘 다음에 상환이행 판결을 해줘라라는 게 9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현 문제 선택형이든 사례형이든 막 나와. 이해하겠어? 그러면 판결 주문에서 이제 상환이행 판결 나온 겁니다. 성명을 해서 변경했다는 전제로. 이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변경하지 않으면 못 해주고 기각시켜야 돼. 예비적이란 말을 써. 예비적으로라도 뭐 이렇게 성명하여. 그러니까 성명하지 아니한 채는 못 해준다는 거야.
성명해서 이거 이렇게 가면 너 안 된다라고 성명해서 원고가 원래 건물 철거했던 것을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의 인도로 바꿔야 상환이행의 틀이 맞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되겠지?